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길건우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요, 2030 세대가 자주 빠지는 재테크 함정, 그다음에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여러 가지 금융상품 활용법, 그리고 시장 흐름에 맞춰서 펀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출연할 전문가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뵙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융닥터 세 분 모셨는데요. 첫 번째 금융닥터는 미래전략 금융서비스의 정종민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전략금융서비스 정종민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재테크와 자산관리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오늘도 자꾸 어디 가시려고. 네. 네, 긴장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그냥 하시는 대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첫 번째 주제가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재테크 실수 이거잖아요. 네. 어떤 실수가 가장 많아요? 요즘에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본인의 재테크 목적이나 목표 없이 무작정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네.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그런 주식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변에서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봤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소외감, 즉 이제 포모 심리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투자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물론 운 좋게 수익을 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자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평생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테크를 좀 항상 좀 내비게이션에 많이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이제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이제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없는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왜 돈을 모으는지, 언제 사용할 돈인지 목표가 먼저 정해져야지만 그에 맞는 투자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뭐 방금 전에 내비게이션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그럼 결론은 이제 목적지 찾아갈 때 네. 옛날에 저희 어른 세대들은 지도, 맞죠. 준비물이 지도였잖아요. 네.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 또는 핸드폰 이렇게 준비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할 때도 준비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투자할 때 재무 준비는 네. 저는 첫 번째는 네. 비상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자금. 네. 이제 아까 내비게이션 이제 비유를 들었으니까 네, 좀 네, 네, 자동차로 가보자고 하면은 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 먼저 안전벨트를 하는 것처럼, 해야죠. 네, 저는 투자할 때 먼저 안전벨트가 비상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수익을 기대하기 전에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중 갑자기 병원비나 실직,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는 목돈이 필요해져가지고 투자한 자산을 손실이 난 상태에서 급하게 파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최소 6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만큼은 생활비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을 자금을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비상자금이 마련돼 있으면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이제 조급하게 투자금을 정리하지 않고서 장기적인 계획을 이어갈 수 있고요. 결국 투자를 오래 잘하는 사람은 수익률이 높은 사람보다는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온 사람들이 저는 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2030 세대들이 아마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 거예요. 그 비상금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보다 네. 요즘에 투자 잘하면 수익률 좋던데 이 생각 누구나 다 하잖아요. 네. 네, 빨리 벌고 싶고 나만 늦어지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여기에도 뭐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SNS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비교 문화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치.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그 누구도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는데 누구나 조금이라도 빨리 자산을 늘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꿈꾸죠.
그런데 SNS나 유튜브 보면은 몇 달 만에 얼마를 벌었다, 몇 배 수익을 냈다 이런 성공 사례는 쉽게 볼 수 있지만 손실을 보거나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자산을 만들어 온 과정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라는 포모 심리 때문에 충분한 준비나 공부 없이 단기 수익만 바라보고 투자에 뛰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투자를 좀 이제 이번엔 달리기로 좀 비유를 해보면은 저희가 투자를 뭐 한 달, 두 달, 뭐 100m 달리기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빨리 돈을 번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서 꾸준히 자산을 키워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뭐 단기적으로 끝날 건 아니니까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왜냐면 저도 젊은 친구들 만나 보면 고민이 이거더라고요. 월급은 오르는데 제 자산은 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월급이 오르면 자산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월급이 오르는 만큼 소비도 함께 늘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늘었는데 정작 자산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재무 설계를 할 때 소득보다 저축률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월급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얼마나 남기고 있는지가 앞으로 자산을 만드는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수도꼭지와 물통에 비유해 보면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월급이라고 하면은 물통에 얼마나 물을 남길 수 있는지가 바로 저축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에 많이 나와도 새어나가는 물통을 갖고 있다 보면은 물통은 당연히 채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자산을 잘 만들어가는 분들을 보면 월급이 들어오면 이제 먼저 저축과 투자를 하고서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산을 얼마를 버느냐보다는 얼마를 남기느냐, 즉 저축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 제가 들으면서 이거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계속 빠지니까. 근데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저축을 먼저 하는 친구들이 자산 증식 속도는 훨씬 빠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저축률을 좋게 보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저희가 저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먼저 시작해야 되는 뭐 금융 상품 이런 것도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면 가장 먼저 절세와 정부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부터 먼저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회 초년생은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가장 큰 자산이 시간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20대에 시작하는 사람과 뭐 30대에 시작하는 사람은 복리 효과에서부터가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청년 도약 계좌 같은 정책형 금융 상품을 먼저 하시고 그 혜택을 적극 활용하신 다음에 이후에는 ISA나 연금 계좌처럼 투자와 절세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수익을 얻더라도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과 함께 활용한다면 결국 내 손에 남는 자산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겠죠. 시간은 이제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복리는 먼저 시작하는 사람에게 더 유리하고, 그래서 저는 2030 세대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나 절세형 투자 상품을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좋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또 이제 2030 세대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복리 이야기 하셨으니까. 네. 레버리지도 복리 아닙니까? 맞죠. 네. 그리고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이야기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럼 저는 이왕 복리하는 거 더 센 레버리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이 또 나오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맞아요. 이슈죠. 네, 저는 그런 레버리지 자체 상품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만 내가 감당할
감당이 가능한 수준인지 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워줄 수 있지만은 반대로 손실도 그만큼 크게 만들 수 있어요. 투자가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은 손실은 물론이고 대출 이자까지 함께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저는 레버리지를 뭐 칼에 비유하면은 우리가 칼을 잘 쓰는 요리사분들은 사용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겠지만은 잘못 사용하면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용도가 되기도 하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칼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처럼 레버리지도 자신의 소득과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2030 세대는 앞으로 투자할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많으니까 조급하게 큰 수익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여유 자금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다 종합을 해보면 한 방에 큰 거 노리지 마라. 맞습니다. 그냥 젊으니까 꾸준하게 시간에 투자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이제 복리 이야기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 복리가 2030 세대들한테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거든. 맞습니다. 너무 먼 이야기라서. 네. 요거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 한번 우리 저희가 사례를 좀 들어본다고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연평균 수익률이 7%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7%. 네. 가정하고 이제 25살이 매달 30만 원씩 투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25살부터 30년 동안 30년 동안 네. 55세까지. 네. 그러면 이제 원금이 약 1억 8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복리 효과로 최종 자산은 약 3억 6천만 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반면 같은 조건인데 25살이 아니라 35살이라고 하면은 20년 동안 꾸준하게 투자했을 경우 원금이 7,200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최종 자산은 약 1억 5천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금의 차이는 3,600만 원이지만은 20년 이제 3,600만 원이지만은 네네네. 최종 자산은 약 2억 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30 세대의 가장 큰 경쟁력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돈은 나중에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결국 복리를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만 45세 예시는 없나요? 만 45세이시요? 아마 두 배도 힘들지 않을까 그럴 싶어요.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후배들 만나면 네. 이제 꼰대라는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웬만하면 말을 잘 안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항상 얘기는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젊었을 때 네. 시작해라. 맞습니다. 그러면 나이 먹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가장 큰 무기가 시간이다.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사실은 뭐 시간에 투자해라, 복리다, 그다음에 한탕 노리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테크 이제 시작하는 2030 세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한테 꼭 하고 싶은 조언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2030 세대는 저도 포함이지만은 음. 이제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요즘은 SNS나 유튜브를 보면은 빠르게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실제로 자산을 크게 만들어 가신 분들 중에서 상담을 해보면은 한 번 대박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적고요. 오히려 목표를 꾸준히 세우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오랫동안 이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저는 재테크는 얼마를 버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한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2030 세대는 가장 큰 자산은 시간이고 그리고 가장 큰 무기는 복리이면서 가장 큰 중요한 경쟁력은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신다고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분명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시간, 복리, 꾸준함. 뭐 재테크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단어만 기억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방송 두 번째 나오셨는데 맞습니다. 힘들죠? 힘들면서 재밌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내용들이 보면 항상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시간 되시면 나와서 또 좋은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끝났고요. 두 번째 주제는 투자 초보자를 위한 절세 금융상품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두 번째 전문가님은 미래전략 금융서비스의 임유경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연금을 현실로 만드는 연금술사 임유경 지점장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경제와 금융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끝까지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투자 초보자가 저희가 앞에서는 아까 시간, 복리, 꾸준함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은 상품 이야기잖아요. 네. 네, 절세 상품부터 하는 게 좋다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어떤 상품의 수익률이 높을까요?부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네네. 그런데 저는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절세부터 먼저 알아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절세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덜 내고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100만 원의 수익을 얻더라도 어떤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절세 혜택을 받아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투자 실력은 똑같았는데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IS나 연금저축과 같은 절세 금융상품은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상품이 아니라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내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어들이냐 보다도 번 돈을 얼마나 더 잘 지키느냐입니다. 그래서 절세는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꼭 함께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세 똑같이 해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저희가 그 절세 관련된 상품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ISA. 네. 네, 근데 여기에서 뒤에 수식어가 하나 또 붙는 것 같아요. 절세 만능 통장.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 같은데 네. 왜 만능 통장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ISA를 쉽게 표현하면 절세 기능이 들어있는 만능 투자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계좌 안에 예금이나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실제로 내 손에 남아있는 돈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ISA는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분산 투자를 경험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어 절세 만능 통장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부가 기존 ISA 절세 혜택을 더욱더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 즉 일명 슈퍼 ISA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ISA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면 생산적 금융 IS는 국내 생산적 투자에 대해 더 큰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 ISA를 먼저 활용해 투자 습관을 기른 후 절세 혜택을 함께 가져가시고 추후 생산적 금융 ISA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절세 혜택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게 만능 통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사회 초년생이나 초보자에게만 해당되는 건지 사실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네네. 일단 저는 ISA는 꾸준히 자산을 만들어가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처럼 매달 일정 금액 꾸준히 투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매달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투자 습관을 만들기에도 좋은 상품이거든요. 예를 들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꾸준히 모아가거나 배당 ETF, 배당주처럼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투자를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IS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반형 ISA는 200만 원까지, 서민형 ISA는 400만 원까지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한 수익도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율 15.4%가 아닌 9.9%의 저율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세금을 덜 내고 실제로 내 손에 남아있는 수익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ISA는 단기간 큰 수익을 노리는 상품이기보다는 투자 습관을 만들고 또 절세 혜택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자산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께 가장 잘 맞는 금융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절세 금융상품 하면 안 빠지고 나오는 두 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연금저축, 네. IRP. 네. 네, 근데 이제 연금저축 IRP랑 ISA는 사실은 절세 효과도 조금 다르고 네. 그다음에 사용 방법도 조금 다르잖아요. 이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ISA나 맞아요. 연금저축, IRP를 같은 상품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목적이 조금 달라요. 좀 다르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ISA는 자산을 만들어가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 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SA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나 배당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 필요할 때 비교적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노후를 위한 자금인 만큼 일정 연령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IRP는 퇴직금을 함께 관리할 수 있어 은퇴 준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만 선택한다기보다는 목적에 맞게 함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는 중장기 자산을 만들어가는 데 활용을 하고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를 준비하는 자금으로 가져간다면 절세와 자산 관리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연말정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IRP 계좌는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이제 나눠서 내는 것보다는 연말에 맞아요. 한 방에 네네. 뭐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 받아야 돼라고 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투자 통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절세, 세액공제 이것만 보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연말정산 혜택만 보고 가입하시는 것은 조금은 아쉬운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건 맞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가입한다고 모두에게 같은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거의 없거나 적은 분들께 기대한 만큼의 절세 효과를 보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자신의 소득과 또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을 위한 상품만이 아니라 노후를 위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절세 세제 혜택이 추징되거나 또 추가 세금이 발생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결국 세액공제는 노후 준비를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조금 다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결정세, 그러니까 네. 낸 세금이 있는 사람이 거기서 환급해 주는 거니까 네. 없으신 분들은 좀 반쪽짜리일 수도 있다라는 네.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받은 세제 혜택 토해내야 너무 기분 되는 나쁘죠. 경우도 있으니까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좋거든요. 뭐 ISA도 좋고요, 연금저축도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전문가님은 어떤 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언제 돈을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결혼자금이나 내 집 마련처럼 중장기적인 목돈을 마련을 해야 한다면 먼저 ISA를 추천드립니다. 투자와 절세를 함께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비교적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노후 준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연금저축과 IRP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 상품을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ISA로 중장기적인 자산을 만들어가고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노후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상품이 아니라 목적이 다른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이 더 좋은 상품이냐 보다도 내가 돈을 언제 사용할 건지 계획적인지를 이제 먼저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쉬워지실 겁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고르자. 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초보자들을 위한 절세 상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필드에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시다 보면 알아도 실수도 많이 하고 탈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실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절세 상품을 사용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상품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ISA를 개설해 놓고 국내 주식만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현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ISA 절세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나 배당 ETF처럼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ISA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이나 IRP도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좋아 보여서 가입을 했지만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이 추징되거나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불편사항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절세 상품은 단순히 가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특징을 제대로 또 이해하고 자신의 자금 계획에 맞게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ISA를 개설을 해놓고 네. 여기서 국내 주식 사고 팔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상품들이나 ETF들 활용하시면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절세 금융 상품을 시작하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우선은 절세 금융 상품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조급하게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목적을 정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세는 자산이 많은 사람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초년생처럼 시간이 많은 분들이 절세와 복리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금액을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절세는 상품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ISA는 ISA의 역할이 있고 연금저축과 IRP도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더 좋은지 고민하기보다는 내 소득과 투자 목적, 그다음에 자금 계획에 맞게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은 상품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전략이 자산을 바꿉니다. 오늘 방송을 계기로 자신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고 또 그 전략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듣다 보니까 네. 딱 저거네요. 절세는 상품이 아니라 전략이다. 맞습니다. 요거 조금 기억하시면서 처음 이제 절세 상품들 고민하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한번 취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 또 나와서 또 네. 다른 이야기들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개 주제 이제 끝났고요. 마지막 주제는 시장 분석을 통한 펀드
활용법입니다. 마지막 전문가님은 미래전략금융서비스의 유준수 사업단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전략금융서비스 유준수 단장입니다. 오늘은 펀드를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원칙을 만들고 시장을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같이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펀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요즘에는 뭐 ETF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개인의 선호도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투자할 때는 개별 종목보다는 펀드가 조금 더 유리하다. 네. 뭐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사실 펀드나 ETF나 분산 투자하는 거에서는 비슷하지만 펀드는 전문가가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골라서 개인이 할 수 없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펀드고요. 네. ETF는 이제 펀드나 지수를 추종을 해서 단순하게 그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으로 오히려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펀드보다 ETF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각광을 받고 있죠. 네네. 네네네. 하지만 펀드는 전문가가 해주는 거라 네네. 네, 조금 더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라는 네.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희가 이제 펀드 투자할 때 보면 벤치마크 지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투자 타이밍, 사고 파는 시점을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부터 봐야 돼요? 일단 펀드는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어떤 변수들이나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들을 잘 골라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흐름을 만들자. 네. 흐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근데 개인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면 빠지고, 또 내가 팔면 오르더라.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뭐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투자의 선택 기준도 조금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상승장일 때, 하락장일 때, 펀드를 선택하는 기준도 혹시 다를까요? 아무래도 상승장 때는 주도주 위주로 주식이 오르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다른 섹터나 종목들이 좋게 보여도 지금은 반도체 장세기 때문에 반도체 위주에서 기본적으로 한 50%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잡고 다른 섹터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최근에는 또 이제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아까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과반수 이상이 넘어가는 나머지의 포트폴리오는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어떤 배당주나 뭐 예를 들면 뭐 금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주나 실적이 되게 좋은데 조금 눌려 있는 조선 같은 조선 많이 섹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분산을 하는 게 좋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좀 안전한 거를 좋아하시네요. 배당, 맞습니다. 실적. 네네.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펀드도요, 국내 주식형이 있고 해외 주식형이 있잖아요. 네. 국내가 나을지 해외가 나을지 아니면 둘 다 하는 게 더 나을지. 저는 지금은 이제 둘 다 하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유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좋은 이유가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 50년 동안 분업화로 이루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탈세계화가 되면서 미국의 체질 변화가 제조업 중심으로 AI로 개편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운이 좋아서 시장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병목이 당분간은 반도체 위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중간재를 위주로 이제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완성품으로 완성이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위주의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그 이후에 플러스 알파로 한국을 갖고 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제일 베스트일까요? 지금은 미국이 한 60%, 6대 네, 국내를 한 40%. 미국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보시는 네, 거죠? 네. 분산 투자의 목적상. 그리고 지금 한국이 더 네.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나
그래도 많이 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미국이 좀 비싸 보였는데 한국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미국 시장이 좀 저렴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오히려 미국을 좀 더 안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아, 네.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펀드 가입할 때는 뭐 분산 투자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은 수익률과 연관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저희가 이제 수익률을 보다 보면 미래 수익률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면 이제 과거 수익률 데이터를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맞다 틀리다.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네네네. 펀드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걸 체킹을 해봐야 되지만 자, 운용사를 첫 번째 체킹을 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운용사의 규모. 아무래도 이제 운용 규모가 적다 보면 매니저가 자주 교체되는 경우가 있고 최악에는 펀드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과거에 잘하던 놈이 계속 잘한다. 그래서 운용 규모가 크고 운용 실적이 과거에도 좋았던 펀드가 미래에도 좋을 확률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잘하던 놈이 계속 잘한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과거 수익률을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보실 때 네. 과거 수익률도 사실은 뭐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운용 보고서를 보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요? 저희가 펀드를 모든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기간을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단기 운용 수익률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펀드를 내가 장기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장기적인 수익률도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투자 시간에 네. 맞춰서 단기면 단기 3개월, 6개월짜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3년 이상을 보신다? 그러면 3년, 5년. 아무래도 이제 그 섹터에 돈이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 궁금증입니다. 나눠서 내는 거, 한 번에 내는 거. 그러니까 적립식 펀드가 좋다, 뭐 거치식이 좋다.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시장은 이건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네네. 무조건 적립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대외 변수라고 해서 전쟁이 휴전될 것 같다가 또 미사일을 쏘고 계속 맞아요. 반복되지 않습니까? 사인했는데 또 그래요. 대외적 변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린다고 보고 있고 미국은 동결 내지 인상인데 이제 금리 여건만 보더라도 내려간다라는 지표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서 시장의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다시 재편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번 혼선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말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변수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목돈을 함부로 넣는 거치식보다는 조금 반도체 같은 주도주가 내려갈 때마다 적립식으로 좀 모아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과 수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ETF나 펀드로 묶여서 같이 두드러 맞으면서 내려가는 좋은 어떤 조성 같은 데도 같이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있잖아요. 사실은 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는 상품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바로 그냥 차익 실현하시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거의 장기적으로 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처음에 펀드를 가입하셨을 때 예를 들면은 반도체 펀드라고 했을 때 아마 그냥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뉴스를 보던 유튜브를 보던 반도체에 좋은 얘기가 있으셔서 사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또 심리적으로 갑자기 20% 30% 올라가면 은행 예금이나 적금만 하셨던 분들은 그런 높은 수익률에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경험해보지 못했지. 겁이 난다 이렇게 네. 하실 수 있거든요. 막 팔고 싶죠. 네. 그런데 그럴 때는 기존에 공부하셨던 어떤 반도체 뭐 뉴스나 기사나 요즘엔 애널리스트 자료들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니까 그 섹터가 앞으로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계속 좋을 것 같은지를 검토를 해보시고 그게 맞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수익에 만족하기보다는 그 섹터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은 오히려 추가로 그 섹터를 더 모아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저희가 그 펀드를 보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펀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주식형 펀드도 있고, 채권형도 있고. 저희가 이제 지금 주식형으로만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다른 뭐 원자재나 채권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일단 채권은 네. 지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채권형 펀드를 샀다가
금리가 높은 레벨대로 올라가게 되면 제가 투자한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낮아질 수 아무래도 있죠. 이제 채권 금리랑 가격이 네.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 채권 투자는 맞지 않다라고 또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AI 투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돈들이 발행하다 보니까 미국의 회사채 스프레드 시장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네. 채권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면은 화폐보다 원자재가 오히려 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원자재에 또 많이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또 골드, 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금과 은은 지금 이제 전쟁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아무래도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네네네. 집에 있는 금부치라도 팔아서 반도체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이 여러 가지 있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돈이 풀린다라고 했을 때 금은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저는 모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저희들은 사실 전문가니까 선택을 할 수 있어. 시장에 대해서 뉴스도 많이 보고. 근데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나 사회초년생이나 주부들이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펀드 구성 중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네. 뭐 안정형, 뭐 중립형, 공격형 네. 해가지고 알아서 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음. 그 말씀하신 대로 주부님이나 뭐 학생분이 될 수도 있고 펀드를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거나 시황을 따로 공부할 수가 없는 분들은 그런 AI 펀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AI 이야기 하셨으니까 요즘에는 아예 AI가 다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 네. 괜찮아요? 저는 그거는 또 반대인 게 그것도 반대예요? 네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어떤 섹터라든지 그리고 계획이라든지 목표가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너무 올랐다. 그것도 두려운 일이 돼서 내가 언제 이거를 팔아야 되지라는 고민에서 스트레스가 오고요. 반대로 또 내가 투자한 타이밍이 지정학적 리스크, 또 미사일 한 방 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단기적으로 떨어졌을 때 너무 AI한테 맡기다 보면은 어느 날 계좌를 딱 열어봤는데 다 파란색이다 그러면 또 두렵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맡긴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맡겨버리면 또 이제 내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보면 당황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죠. 빠져도 당황, 올라도 당황. 그렇죠. 하고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제 몇 개 안 남긴 했는데 펀드 투자 초보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이제 경험치가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꼭 하는 조언 이런 거 있을까요? 처음에 펀드 투자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되는 게 펀드 종류만 해도 숫자로 셀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죠. 만 개가 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첫 번째 섹터를 잘 고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 개인마다 펀드를 투자할 수 있는 개인의 현금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계획을 잘 짜서 장기적인 변동성에 대응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초보자분들한테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서 고르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많은 얘기 해주셨어요. 분산 투자해라. 그리고 이제 뭐 너무 반도체만 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친구들도 많다. 시간 될 때마다 이런 친구들은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좋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서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다음에 나와서 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재테크의 기본 원칙 세우는데 도움되어 있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한번 잘 보시고 중간중간에 잊어버리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는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